거지입니다. 거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제 귀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의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마치 단단한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저는 박순희, 올해 74살입니다. 서울 강남에 자리 잡은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아가던 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아들 준서를 키우면서 30년을 가정부 일로 지내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자던 그 세월들, 손톱이 까져나고 손등이 검게 그을리던 그 세월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어렸을 때 아들 준서는 제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누더기를 입으면서도 그 아이를 위해 흰 쌀밥을 챙겼고 발이 동상에 걸려도 그 아이의 학용품을 정성껏 사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던 날 제 눈에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 준서는 정말 예쁜 며느리 은영이를 데려왔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센스 있는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던 날 저는 제 몸 한 개도 수습한 옷을 입고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이의 어머니는 최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서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은영이가 갓 시집온 며느리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 가족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손주들의 학원을 챙기고 저녁에는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지만 제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를 시작하자 갑자기 제가 필요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오라고 하고 청소가 쌓이면 와서 해달라고 하고 빨래가 많으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인 것처럼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었으니까요. 35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에도 저는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무릎이 아파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은영이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주방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은영이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말이 제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착각이었습니다. 일이 끝나는 즉시 은영이의 얼굴은 딱딱한 공식 인사로 변했고 저는 마치 세워둔 도구처럼 내쫓기듯 보내졌습니다. 어머니, 아기도 낮잠 깰 시간이니까 이제 가세요.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마치 얼음이 층층이 쌓이듯이요. 저는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족인가?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라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목이 마른 오후였습니다. 손주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은영이가 사놓은 수박을 꺼내 한 조각 먹었습니다. 30년을 그 집에 드나들면서 처음으로 제가 주인인 양 행동했던 거였습니다. 현관 열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가 일찍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목소리는 제 온 몸의 피를 얼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수박 드셨어요? 제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응,
너무 더워서 조금 먹었다. 왜? 그리고 이어진 은영이의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거지입니다. 거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라졌습니다. 74살이 된 지금도 제 이름이 뭐였는지 몰라졌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가정부였던 것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서가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물에 잠겨 있었고 마음은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서는 제가 낳고 길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엄마, 은영이 말이 맞아. 우리 집 냉장고인데 허락도 없이 열면 어떡해? 냉장고 오염도 될 수 있고. 그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완전히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짓지 말라고 했던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준서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손주 돌봐주러 왔고 목말라서 수박 조금 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아들은 저를 정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저는 공기인 것처럼요. 엄마도 이해해줘. 은영이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냉장고 관리하려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좋아. 이제 알겠어. 나는 거지구나. 은영이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예상보다 크게 울린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여전히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 말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누구였는가 하는 질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장님, 제 아파트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 위치에 이 평수면 지금 시세로 봤을 때 최소 8억은 받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급하신 사정이라도? 네, 급합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해 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두운 터널을 걷다가 빛을 본 것처럼요. 내가 이 결정을 한 거다. 아무도 아닌 내가. 부동산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사흘 만에 계약금이 들어왔고 일주일 만에 잔금이 처리됐습니다. 제 통장에 7억 5천만 원이 찍혔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돈은 저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자입니다. 아파트 팔았다. 한 달 안에 이사 나간다. 준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휴대폰을 끄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그 집에서의 모든 기억을 담은 짐들을 말입니다. 준서와 은영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반 이상의 짐을 박스에 담아뒀습니다. 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은영이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단호한 눈으로요. 내가 내 집을 팔고 나가는 거야.
넌 그럴 권리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 준서가 나섰습니다. 엄마, 진정해 줄래? 은영이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데? 은영이가 울었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연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울었어? 그럼 내가 70년을 얼마나 울었는지 알고 있니? 당신들은 날 꺼지라고 불렀어. 이 집에서 30년을 무료로 일해준 사람을 말이야. 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변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친구 경희가 저를 울진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줄곧 앞만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30년을 묶여있던 그곳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말이에요. 울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을 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소금기 나는 바람이 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제 눈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경희는 제 짐을 풀도록 도와줬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열 때마다 과거가 나왔습니다. 준서가 어렸을 때 입던 옷들,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 가족 사진들. 매번 꺼낼 때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야, 이 모든 게 정말 내 건가? 물론이지, 순이. 이 집은 너의 집이고 너는 너의 주인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4살에 처음으로 제가 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기분 말입니다. 처음 며칠은 혼자 있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누구를 챙길 일이 없었고 누구도 제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의 아침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단순한 것들이 제 마음을 천천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울진의 아침은 깨끗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제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커피 말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준서가 전화했습니다. 제 음성 사서함에 수십 개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 있던 메시지였고 나중으로 갈수록 절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준서가 울진으로 찾아왔습니다. 3시간을 운전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제게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화해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은영이가 너무 힘들어해. 저희가 엄마 없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제발 돌아와.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서야,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이미 늦었어. 엄마는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럼 엄마는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다 다른 것 같지? 준서는 무릎을 꿇은 채로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떠났습니다. 운전석에 앉기 전에 한 번 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눈으로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차가 사라진 후 저는 혼자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반복되고 또 반복됐습니다. 마치 인생이 그런 것처럼요.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밀려오고 또 빠져나가고 저는 그 파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는 걸까? 내 아들을 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공기를 마시며 느끼는 자유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울진에 온 지 6달이 되었을 때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30년을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타국의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어 많이 배웠어요. 베트남에서 온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을 때 제 가슴도 함께 반짝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었고 일방적인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안 계세요?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요. 처음에는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나면서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 계세요? 라고 묻는 대신 엄마, 저 이번에 집을 좀 더 작게 옮겼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쟤는 아들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바다 옆에 작은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경희는 가끔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봤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아이들 키우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뭐가? 은영이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변했어요. 엄마가 우리 없이도 행복해 사니까 저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 있으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요즘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는지 알 것 같아. 미안해야 할 건 없어, 준서야. 너도 이제 깨달았으면 됐어. 아직도 은영이와의 관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와 완전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준서는 울진을 찾았습니다. 혼자 오거나 가끔은 은영이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반가웠지만 가고 나서 외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저의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해가 넘어가는 시간, 준서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그 질문을 몇 초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응.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 같아. 그게 행복이라면 나는 행복해. 그때 준서의 얼굴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후회 같은 것이 아니라 수용 같은 것 말입니다. 제가 만든 선택에 대한 존중 말이에요. 엄마, 그렇게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도 이제 알겠어. 엄마가 뭘 하고 싶은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순간 쟤는 비로소 미안한 마음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잘한 거야.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야.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울진에 온 지 이제 1년 반입니다.
준서와 은영이는 다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도 이제 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전화해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작은아이가 요즘 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제가 아이들이랑 많이 놀아줘요. 전에는 일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저 없이도 행복해하는 것 말입니다. 은영이도 변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문자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처음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자들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자꾸 찾아요. 여름방학 때 놀러 가도 될까요?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하루만 와. 그리고 준서랑 꼭 함께 와야 해. 저는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상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내 시간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으니까요.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손주들이 울진을 찾았습니다. 7살인 큰 손주는 제가 사는 것을 벌써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바다 맞지? 응, 맞아. 할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만나서 웃고 헤어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준서가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만약 엄마가 그냥 돌아오셨다면 저도 계속 엄마에게 의존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느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건 때론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모든 고민도, 모든 고통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깨어나면서 제 이름을 부릅니다. 박순이, 오늘도 좋은 날이 되자. 그리고 바다를 봅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반복합니다. 마치 인생처럼요.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도 가르치고, 때론 요리도 함께 만들고, 때론 그냥 이야기만 나눕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제 젊은 날의 제 아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때로 떨어지고, 그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경희는 여전히 나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바다 옆 벤치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도를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제 준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하루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랑 많이 놀아줘서 은영이도 좋아해요. 엄마가 없었을 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엄마를 잃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래, 다행이다. 그래서 좋아. 엄마,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뭐? 저 지금 행복해요. 정말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5살이 된 제 얼굴에 주름은 더 많아졌습니다.
손도 거칠어졌고 머리도 더 하얀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밝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바다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그날 냉장고 수박 때문에 화내지 않았다면, 그냥 참고 웃어넘겼다면, 아마도 제 인생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만 흘러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박순이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제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선택 속에서 행복하다는 거고, 제 아들도 이제는 제 어머니의 그 행복을 존중한다는 거고, 가족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의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다시 만나 포옹하는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때론 사랑이 모두를 다시 모으는 것 아니라, 때론 사랑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바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엄마, 사실 은영이도 내일 같이 가고 싶대. 혹시 괜찮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올래. 근데 하루만.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75살의 박순이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닙니다. 단지 박순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론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바다가 파도를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빨아 내려갑니다. 그렇게 반복합니다. 영원히. 마치 제 인생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 반복이 저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 선택이니까.